발표 전에 사야죠. 이제 얼마나 전에 사야 될까요? 지금 사야죠. 지금 이거 지금이 방송할 제일 때가 아니라 지금 나가야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북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편이죠. 이제 긴축의 시대가 끝나고 금리 인하의 시대가 오게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과거와는 또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 같은 움직임들을 반영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자산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지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힌트를 오늘 쏟아내주실 분 제 옆에 모셨습니다. 신한은행 WM 추진부 오건영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신한은행의 오건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네네. 고강도의 금리 인상, 긴축 정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딱 지난주 3월 6일, 7일 기준으로 제롬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네네. 지금 인플레이션, 경제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미국의 물가는요. 22년도죠. 재작년 6월 달에 9.1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6월에 딱 1년 만에 3%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는. 그리고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PCE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조금 내려와가지고 2%대 후반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물가 목표가 2%인데요. 점점 더 물가 목표 쪽에 조금씩 더 근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물가는 심각한 단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물가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보통 성장이 둔화돼서 사람들의 소비가 둔화돼서 수요가 주니까 물가가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공급망이 좀 좋아지면서 물가가 하락한 면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 경기는 여전히 탄탄합니다.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여전히 탄탄한 편이고요. 고용시장도 여전히 뜨겁고 소비도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시장의 기대보다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가는 안정되고 있는 모습들 두 가지가 딱 합쳐지면서 와 이거 정말 드림한 케이스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자산시장에 부스트를 갖다가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혹시라도 이 경기가 지금은 좋지만 미래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금리를 조금은 낮추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까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강도에 긴축을 했는데 어떻게 수요가 이렇게 뜨거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년도에 금리를 인상할 때는요. 수요가 빠르게 식었거든요. 근데 23년도에는 금리를 더 올리고 있는데도 수요가 탄탄하게 버팁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인데 과거하고 달리 이런 게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가 올해 연말에 재건축 발표한다고 해요. 재건축 발표하면 10억 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은 지금이 3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재건축 발표하기 전에 사야 되나요? 재건축 발표한 다음에 사야 되나요? 발표 전에 사야죠. 그럼 이제 얼마나 전에 사야 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사야죠. 아,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이거 지금이 방송할 제일 때가 싼데. 아니라 지금 나가야죠. 사람들은 그러는 겁니다. 재건축 발표하기 최대한 그 전에 사놓는 게 좋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것도 학습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명동 거리를 지나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보통 5시 반 정도 이제 거길 지나가요. 작년만 해도 보면은 그 시간에도 이렇게 오픈런 매장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명품. 그러면서 이제 아니 명품도 아니고 이제 운동용품 같은 건데 나이키 비슷한 건데 근데 뭐 이렇게 저희 텐트 의자 같은 거 놓고서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분들은 몇 시에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일단 5시 반에 온 건 본 거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며칠 후에 늦게 퇴근하는데 밤 11시에도 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왔는데도 만약 못 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시간이 당겨져서 당겨지겠죠. 시장은요 학습을 통해 배웁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10수년 동안 항상 위기가 찾아오고 금리 인하를 하면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금리 인하 하기 전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기 최대한 빠른 전에 최대한 일찍이 사놔야지.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이 탄탄하게 버팁니다. 자산 가격이 잘 버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라간 자산 가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비를 이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소비가 이어지는 면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시장인데 미국 주택 가격이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 가계부채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고정금리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평균적으로 3%에서 4% 사이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올라갔어요. 보통 그럼 우리나라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따라 올라간 만큼 타격을 받을 텐데 거기는 고정금리로 3%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사를 안 가요. 왜냐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는 순간 높아진 고정금리를 비용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비용으로 때려 맞는데 그 이자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고정금리로 픽스가 돼
있다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이자 부담의 리스크를 좀 줄여준 거죠. 근데 지금 부동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국인들이 지금 이사를 안 가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아니죠. 이제 집을 내놓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이사를 안 간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았잖아요. 네.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 많은 달러를 받아요. 그럼 이제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잖아요.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근데 모기지 대출 금리도 높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집이 매물이 나와야 살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매물을 내놓는 사람은 지금 팔아서 새 걸로 사면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렌트비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눌러 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을 내놓지 않죠. 그럼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북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편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말씀도 예, 같이 그러니까 해주셨단 말이죠. 저기 보통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자 부담을 높이면서 주택 시장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주택 시장의 공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수요를 갖다 이 정도 위축시키는 걸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제 앞에 뭐 이제 6일 7일 의회 연설을 했었잖아요. 네. 거기서도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언론에서는 이거 지금 금리 인하한다 이거만 주목을 하는데 네. 파월 의장이 거기서 무슨 얘기했냐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다. 근데 이거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급 사이드의 문제도 있어서 왜냐면 연준이 집을 지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토론을 했고 비슷한 얘기를 캐나다나 호주 중앙은행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시장이 이번에 굉장히 큰 하나의 엑스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플레이션 잡는데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를 막아내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 물가 여전히 뜨겁고 여기서 핵심은 이제 주택 가격에 있다라는 미국 네네. 현재 상황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더 늦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지금 파월 의장은 한 어느 정도부터 얼마의 금리 인하를 지금 구상하고 있을까요? 연준에서는 작년도에 점도표를 통해 가지고 예고를 했는데 2024년에 3번, 내년에 4번을 예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7번 내릴 걸 시장은 올해만 7번 내려주고 내년에 또 내려주고 이제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앞서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월부에 나왔을 때였던 것 같은데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천천히 하고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적게 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를 보고 있냐면 올해 이제 3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시장 컨센서스는 6월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6월까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그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 요게 그래서 작년 12월에 연준에서 얘기했던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만나 있고요. 파월 의장도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작년에 이제 연준에서 예고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내에 한 3차례 정도 그 정도 레벨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금융시장에서의 컨센서스는 현재 6월 정도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기대치와 의장이, 예. 파월 의장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이제는 비슷해졌다는 그렇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파월 의장이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 12월 FOMC 때 네. 굉장히 시장에 기대할 만한 금리 인하 관련된 발언들을 쏟아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왜 이렇게 일찍부터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파월 의장이 왜 하필이면 그 순간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한 가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끝까지 버팁니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금리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여태까지 간신히 참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쿵 쓰러져 버린 거죠. 좋았던 경기가 쿵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바라보면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 온다 이러면 기준금리를 딱 확 낮춰주겠죠. 그래서 또 0%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냐면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너무 많이 버티면 실물 경제가 되게 빠르게 침체될 수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되려 더 많은 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간을 보자. 중간에 한 번 정도 인하를 하거나 말을 흘려주거나 하면 시장이 좀 탄탄하게 버텨주면은 확 쓰러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캄다운을 시키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0.25를 먼저 던져주면 나중에 덜 줘도 돼. 근데 지금 안 던져주면 나중에 이만큼 줘야 될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연준에서 얘기하는 건 higher for longer라는 말을 합니다.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는 높게 그리고 과거보다는 높은 금리를 보다 오랜 기간 유지해야 되거든요.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higher for longer라는 건 계속 금리가 올라가나요? 그게 아니라 옛날보다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금리가 5.5예요. 파월 의장이 이걸 갖다가 두세 번 낮춰요. 그럼 4.5 정도 내려오겠죠. 높나요? 낮나요? 금리가? 높아요. 내렸는데도 높잖아요. 네. 거기서 두 번 더 낮춰서 4%가 돼요. 높잖아요. 4도. 여전히 높죠. 옛날에 비하면 엄청 높은 옛날엔 거죠. 저금리 그렇죠. 때였으니까.
그래서 higher for longer 걸 통해 가지고 물가를 최대한 견제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나마 높은 금리로. 근데 만약에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확 주저앉아가 0%까지 내려야 되면 이때는 또 물가가 확 들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을 봐서라도 오히려 이 higher for longer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한두 번 정도씩 예방주사를 놔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는 예방적으로 한번 던져준 거고요. 올해도 연내에 한 번 정도 인하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순간으로부터 아주 멀진 않은 것 같다. Not far from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게 몇 월이 될지는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행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준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예방적인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제 예, 이해가 예. 됩니다. 네네. 파월 의장도 굉장히 지금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만약에 인하를 올해 시작을 한다? 그럼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미국 금리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되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이걸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할 때는 가계부채를 볼 필요가 있어요.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게 부동산 주택 가격을 작년에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은 총재 코멘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금리 인하 당연히 이자 부담 줄어드니까 도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택 가격이 더 뛰고 가계부채가 더 뛰어요. 주택 가격이 뛰면 주거비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럼 서민 경제에서 어떨까요? 힘들어지죠. 이자를 갖다가 조금 할인 받았던 것보다 주거비가 더 많이 뛰게 되면은 먹고 사는데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럼 금리 인하가 되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효과가 부동산 가격의 앙등과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부채의 급증을 갖다가 만약 가져올 수 있다면 지금의 금리 인하가 오히려 섣부른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거를 어느 정도는 제어해주는 이제 그런 정책을 갖다가 도입한 후에 그게 안정이 되는 걸 확인하고 기준금리 인하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게 요즘 최근에 보면 은행에서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적용이 된다고 해요. 스트레스 DSR? 네, DSR이라는 게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빚을 낼 수 있느냐 이제 이걸 봐요. 이제 이자 상환 부담을 보는 건데 스트레스 DSR은 그 이자 상환 부담을 금리가 높아졌을 때의 상황,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조금 더 적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가계부채가 높아졌을 때의 부담을 어느 정도는 좀 투영시킬 수 있게 그렇게 장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하고 미국이 금리 인하가 하는 것, 이 두 가지 정도를 바라보고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액션을 좀 취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그러면 네네. 자산에 대한 코멘트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낮췄었던 때가 2001년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네. 6.5였던 금리를 1%까지 낮춘 적이 있고요. 두 번째가 2008년도에 5.25였던 금리를 0까지 낮춘 적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말씀해 주셨던 팬데믹 고글 전후해가지고 2.5까지 올라갔던 걸 0까지 낮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렸는데 내려갈 때는 너무 빨리 내려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그런 그림들을 왕왕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워낙에 세게 나가는데요. 여기서는 금리 인하만 한 게 아니라 금융위기 때는요. 금리 인하 0%까지 안 되면 더 낮출 수가 없으니까 양적 완화로 받쳐줘요. 그리고 팬데믹 때도 무제한 양적 완화로 받쳐주거든요. 그게 그래서 유동성 푸는 그렇죠. 거죠. 유동성을 푸는 거죠. QE죠. 그러니까 결국엔 금리 인하 말고 딴 것도 더 있었던 거죠. 돈을 더 많이 풀어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 굉장히 큰 훈풍을 맞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산 시장이 그걸 보면서 와, 이 금리 인하하면 떼돈이네.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하는 거하고 네. 똑같은 거죠. 재건축 발표하는 거네. 이제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것만 딱 포커스를 맞춰놓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죠. 네. 그거 얘기만 나와라. 그럼 미리 사놓게. 그래서 실제로 과거의 금리 인하 패턴은 금리가 되게 빠르게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빠르게 내려올 거라는 기대를 갖다가 시장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예전의 패턴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예전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아, 이게 좋은 거였구나 하면서 자산 가격이 뛰어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 하기 전에 미리 떠 있잖아요. 그럼 실제 금리 인하 했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죠. 왜냐하면 이미 다 올라 버렸으니까 그게 더 강하게 나타났을 때는 더 강한 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미리 그걸 땡겨서 반영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한 세 번째 정도 2001년, 2008년, 2020년 이렇게 금리 인하를 빅컷으로 진행했을 때 네네. 당시에 한국에서 자산이 좋았던 게 어떤 게 있었는지도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때 조금씩 달랐는데요. 네. 그러니까 2001년 이후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 인하 때문이 아니라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그때는 중국을 좀 풀어줬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2005년, 6년, 7년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붐이 있었어요. 그게 자산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요. 조선주 그때는 움직이고. 그렇죠. 예, 그런 거 움직일 때. 그래서 가치주가 많이 움직였다. 이제 이런 오.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 금리 인하 이후에는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는 면이 좀 굉장히 강해서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 중심에는 미국 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S&P 500 지수가 660까지 빠졌거든요. 그게 지금 5,150 정도 됐으니까 8배 좀 넘게 오른 거죠. 그때 코스피가 한 1000 정도 됐으니까요. 네. 거기에 비하면 이제 오히려 미국 주식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금리를 낮춰놓고 그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놓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4년, 15년을 거치면서는 부동산 시장이 좀 들썩들썩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팬데믹 때는요, 팀장님 다 네네. 좋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주식도 좋았었고, 그렇죠. 우리 부동산도 좋았었고. 네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3번의 미국 금리 인하 때에는 금리 인하도 있었지만 QE 같은 양적 완화, 돈을 그렇죠. 풀어주는 정책이 같이 동반됐다. 근데 지금은 미국 경제가 수요가 네네. 굉장히 탄탄하다면서요. 네네. 그러면은 양적 완화까지는 진행이 안 되나?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올라오는 이 자산들이 결국 주인공인 건가? 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더 좋아질 자산에 대한 힌트들은 어떻게 찾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의 금리 인하 때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이 패턴보다는요. 네, 조금 네.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을 게 그때는 금리 인하를 되게 빠르게 했잖아요. 네. 왜 빠르게 했을까? 9.11 테러나 닷컴 버블 붕괴 때문에 빠르게 했었고 금융위기 때문에 빠르게 했었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빠르게 했었잖아요. 그럼 이번엔 무슨 위기일까요? 위기는 없잖아요, 현재. 아직은. 근데 왜 낮출까? 보험적으로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수술을 하는 거하고 예방주사를 맞는 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번엔 그렇게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까? 그 질문인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러면 지난 3번은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내려왔잖아요. 이번에는 올라갈 때 되게 빠르게 올라갔어요, 금리가. 네. 이번엔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다가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사뭇 다른 그림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시장은 지난번처럼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기대하는데 이번의 패턴은 전혀 반대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패턴을 갖다 그대로 딱 투영시키면서 이렇게 되겠지라고 네.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폭넓게 깔아놓으면서 좀 대응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